새로 생기는 교통수단은 모든 부분에서 변화를 초래합니다.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지역에 지하철이나 광역 환승센터와 같은 교통 편의를 더해주는 인프라가 구축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은 주거지로도 투자처로도 훨씬 좋은 모습이 갖춰지겠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철도망,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신규 지하철 노선이 뚫리는 것을 개발 호재 중의 하나로 부릅니다. 교통과 관련된 호재는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한층 높여준다는 점에서 부동산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가 함께하는 재테크 쿠오 테레비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새로 개통된 신림선 관련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2년 5월 28일에 정식으로 개통되어 열차를 탑승해 볼 수 있었는데요. 개통 당일에 저희 부부도 한번 이용해 보려고 오전에 길을 나섰는데 같은 마음이셨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탑승장에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희 부부의 루트는 색강역에서 출발하여 관악산역까지 가보는 코스였습니다. 우선 출발하기 전에 새로 뚫리는 경전철인 신림선의 노선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기존의 9호선 노선인 여의도 색강역과 지하철이 없었던 지역인 관악산역까지 총 7.76km를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관악산역은 관악산 등산로 바로 앞쪽에 있어서 등산하려는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또한 녹두거리라고 불리던 옛 서울대학교 인근 고시촌이 인근이고 조금만 걸어가면 서울대학교 정문이 나오는 위치여서 이곳은 정말 서울대역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쪽으로 와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2호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도 서울대 정문으로 가기 위해서 다시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 들어가야 합니다. 역 이름은 서울대 입구인데 정작 서울대 입구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모순점이 있었던 것이죠. 신림선의 관악산역은 서울대역이라고 불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위치에 있습니다. 탑승을 위해서 9호선을 타고 색강역까지 신림선 쪽으로 환승하는 모습입니다. 신림선 개통을 알리는 현수막도 붙어 있고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용객이 꽤나 많았습니다. 실제 등산하려고 가시는 분, 저희처럼 신규 개통 체험하려는 분 등 생각보다 많은 이용객이 있어서 놀랐어요. 물론 같은 날 개통한 신분당선 신사역 연장 구간을 체험하기 위해서 신분당선 쪽으로 가보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긴 합니다. 신림선은 평상시 운행 간격이 10분이라고 하고 출퇴근 시간에는 보다 짧은 간격으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총 11개 역을 운행하는데 16분이 걸리는 노선이고 무인으로 운행이 됩니다. 객차가 3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전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네요. 이용객이 꽤 될 것 같긴 했는데 객차를 3량밖에 배치하지 못한다는 점은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탑승해서 찍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흔들림이 상당합니다. 외인고하니 신림선의 설계가 곡선 구간이 많아서 고무바퀴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운행 중 흔들림이 꽤나 있는 편이더라고요. 무인 운행 차량이지만 개통 첫날부터 6개월간은 기관사가 같이 상주하면서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을 제어한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탔던 열차도 신림역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정차 위치를 잘못 잡고 정차되었는데 뒤쪽에 계시던 기관사분이 달려오셔서 수동으로 제어 장치를 조작하고 제대로 된 위치에 정차를 시키더라고요. 신림선 개통으로 영향을 받을 만한 위치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동안 지하철 역사와 거리가 다소 있었던 신림동 일대의 새로 생기는 역사, 부근 주거지 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점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마지막 정차역인 관악산역 바로 인근에도 소규모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반면 해당 지역 인근에서 신축 아파트로 알려져 있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는 생각보다 역사와 거리가 있어서 신림선 관악산역의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애매할 것 같았습니다. 새롭게 환승역이 되는 신림역과 보라매역 인근은 당연히 환승역이라는 메리트가 생겼다는 점을 부각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여의도 직통 노선이 새로 생기는 신규 역사 근처의 부동산들도 영향을 받겠죠. 여의도와 인접해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여의도로 진입하기가 다소 불편했던
대방동 일대 여러 아파트들 가격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신림선 개통으로 인해 초역세권 아파트가 된 곳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하철이 개통할 때는 주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시기가 3번 있다고 합니다.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실제로 착공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개통이 되었을 때,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계획이 발표되었을 때는 대부분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만 해당 계획을 인지하게 될 것이고요. 착공이 되었을 때는 해당 지역을 자주 지나다니거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인지하게 될 것이고요. 땅 파고 있으면 왜 갑자기 이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른 채로 개통될 때까지 다니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결국 사람들의 관심도가 어떻게 확산되고 인지되는가에 따라서 가격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신림선은 2008년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그 당시 소관부처였던 국토해양부의 발표 자료를 보면 서울 10개년 도시철도계획의 일환으로 여러 개의 경전철 노선과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발표 당시 계획은 2009년에 착공해서 2017년까지 완공하고 2014년부터는 단계적으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모든 개발 계획이 그렇지만 계획을 발표할 때보다 실행은 매우 늦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특히 철도 노선 신설과 같은 교통 개발은 지연되는 경향이 더욱 심한 것 같고요. 신림선의 기공식은 2015년 9월인데 실제 착공은 2017년 2월이며 완공 및 개통이 2022년 5월이네요. 건설 과정을 살펴봐도 착공 후에 몇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일부 계획이 수정되는 등 개통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2008년 11월에 계획 발표해서 실제 개통은 2022년 5월입니다. 무려 14년에서 15년이 걸린 것이니 교통 호재를 참고 삼아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하셔야겠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이 노선이 개통되어서 꼭 이용해 보겠다고 맘먹고 투자를 한다면 그 진행 과정에서 우라통 터지는 일이 정말 많을 거라는 뜻입니다. 투자는 많이 자세히 알아보고 유연한 마인드로 하는 게 좋습니다. 개통으로 인한 수혜 단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대방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축 아파트 A를 골라보겠습니다. 1993년 준공이니까 이제 30년 차가 다 되었네요. 이곳은 신림선 개통으로 인해 초역세권 단지가 된 케이스인데요. 2008년 계획 발표 당시 해당 아파트 30평대 평균 실거래 가격이 6억 내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전과 비교해도 계획을 발표했다고 해서 큰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것 같네요. 아마 당시에 터졌던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문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후 2015년에서 2016년까지 큰 변동이 없이 해당 가격대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2016년 중반 이후 차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2017년에는 7억대, 2018년에는 8억대로 상승하고 2019년에는 9억대를 거쳐서 10억대로 상승했습니다. 개통이 가시화된 2022년 4월에는 15억 9,500만 원의 실거래가를 기록했고요. 물론 가격이 많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가 서울 및 수도권 주택가격이 전체적으로 대세 상승했던 시기인 만큼 신림선의 개통으로 인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져서 신림선 개통으로 인한 교통 호재가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관악구의 한 구축 대단지 아파트 B를 골라서 가격 추이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연식은 오히려 B 아파트가 10년 정도 더 젊은 아파트인데 둘 다 구축 아파트이고 대단지여서 비교를 하는데 큰 오류가 생기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비교를 시작한 2006년도 A 아파트 가격이 B 아파트 가격보다 높았는데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였던 가격 차이가 2017년 7월에서 8월부터 2억 정도로 벌어지고 2019년 초부터는 3억 원 이상이네요.
2022년 현재는 대략 4억 조금 안 되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아파트 모두 비슷한 비율로 상승을 했고 금액이 높아지는 만큼 금액 차이도 점차로 확대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아파트의 비교 대상 기간이 대세 상승장 구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 교통 호재의 반영이 극명하게 드러나진 않긴 합니다. 다만 A아파트는 2017년 초에 미리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다는 점과 거래가 정체되고 있는 최근 시점에도 강보합 수준의 가격 형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A아파트는 신림선 착공 시점부터 가격 그래프의 상승 각도가 미리 변화했던 것이고 정체기인 최근에 B아파트의 가격 그래프가 살짝 아래로 꺾이는 모습임에도 A아파트는 신림선 개통을 호재 삼아 오히려 강보합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정체기로 분류되는 21년 말부터 22년 현재까지의 가격 변동률을 보면 A아파트는 소폭의 상승을 보이는데 B아파트는 소폭의 하락을 보여줍니다. 저희 부부가 이야기하는 부동산 입지 분석 8요소 중 주거 편의성을 향상시켜주는 교통 요소의 개선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상승기에는 보다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정체기에도 꿋꿋하게 잘 버텨줄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차이점으로 인해 황금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인이 거주할 주택을 고르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따져볼 수 있는 항목들은 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특성상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향후 몇 년 내에 자산 격차는 상당히 벌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물론 이런저런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선택에 있어서 입지 분석이 무의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부동산은 누구나 다 동경하는 대상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본인 자금에 맞춰서 부동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요구 조건에 맞춰서 부동산을 선택할 수 있는 날이 오도록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